존경하는 건축구조기술사회와 토질 및 기초기술사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은 유난히 비가 자주 내리고 또 많이 내렸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6월 초인데도 한낮의 기온은 한여름처럼 뜨거운 날씨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위기에 처한 현실 속에 두 해의 회원 모든 분들은 코로나19에 무탈하시기를 바라며 인사드립니다. 전통적으로 건축구조기술사와 토질 및 기초기술사는 업무적인 측면에서 공통 분모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두 전문 분야가 손을 잡고 힘을 합친다면 건설 분야에서 상당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건축구조기술사와 토질 및 기초기술사가 협업하며 좋은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회원 및 회원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한국토질 및 기초기술사회는 업무협약을 통하여 두 회 기술사 간의 우위를 다지고 여러 분야에서의 상호 교류 및 협조를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오늘 그로부터 6개월 만에 그 첫 열매로서 두 회가 합동으로 준비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두 회의 관계자들이 정성껏 준비한 이 온라인 세미나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건축구조기술사회와 토질 및 기초기술사회 회원 여러분, 건설 분야에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현안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계기로 두 해의 기술사들이 상호 협력하여 보다 더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두 해의 회원들이 서로의 경험과 기술을 합하여 다가오는 밝은 미래는 함께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사단법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원 여러분, 또한 사단법인 한국토질 및 기초기술사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한국토질 및 기초기술사회 제20대 회장을 맡고 있는 김성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기술사회가 주최하고 주관하는 온라인 기술 세미나에 축하 인사를 드리기 전에 얼마 전 광주광역시 학동 4구역 철거공사 현장에서 건축물 붕괴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두 기술사회가 협력하여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두 기술사회는 한국기술사회의 소속으로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건설업계의 명문 기술사회입니다. 이런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겸비한 두 기술사회가 2020년 MOU를 체결하고 서로 간의 동반 상승과 상생 협력을 천명하였으며 그 첫 번째 결실로 오늘 온라인 기술 세미나를 개최하여 건축 건설 분야에 있어 비약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첫걸음을 내딛는 아주 뜻깊은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건축물 설계와 시공에 있어 건축 구조 분야와 토질 및 기초 분야는 바늘과 실의 관계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호 협력과 보완의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를 잘 유지 발전시킴으로 해서 두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과 동반 상승으로 이끌고 거시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천병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내진 설계의 큰 틀 안에서 건축 구조물과 파일 기초에 대한 주제로 두 회의 교류에
서막을 올립니다. 이번을 계기로 다음에 저희 토질 및 기초기술사 회에서는 흙막이 가이설, 옹벽, 기초공법 등 건축물 설계와 시공 등에 실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로 교류를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만 아니었다면 실시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개최하고 서로의 유대관계를 더욱더 공고히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앞으로 마스크를 벗고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웃으며 잔치할 수 있는 날이 꼭 오리라 기대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 애써주신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김상식 회장님 이하 집행부 임원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두 회의 발전을 위해 오늘 강의를 맡아주신 청주대학교의 김동관 교수님, 한서대학교의 박인준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두 회의 모든 회원분들의 건강과 건승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며 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축 지하구조물의 내진 설계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릴 청주대학교 건축공학과의 김동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제 건축 구조 측면에서 지하 구조물의 내진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내진 설계의 절차부터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기존에는 이와 같이 이제 주로 상부 구조물만 다뤘었는데요. 지상 구조물의 설계 개수와 유유지방 가속도, 그리고 지상 구조물의 지진 해석과 내진 설계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지하 구조물의 건축 지하 구조물에 대해서 내진 설계를 하다 보니 죄송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지반의 변이를 구하고 예상되는 지반의 변이를 구하고 그에 따른 지진 토합을 구해서 지반 변이에 의한 지하 구조물의 변형을 산정하고 그로부터 건축 지하 구조물에서는 이제 유효 지반 증폭 계수를 도입해서 지반과 구조물의 상호작용이 고려된 설계 응답 스펙트럼을 만들어서 내진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가장 이 건축 지하 구조물의 내진 설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중요한 점은 이제 지반 변이와 지진 토합을 어떻게 산정해서 그걸 설계에 적용하느냐가 될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중 기반 설계라고 부를 수 있고 주로 이제 지진 토합을 먼저 산정을 합니다. 지진 토합을 이와 같이 고정단 모델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지하 외벽의 휨을 고려해서 이제 지진 토합을 산정하고 그 토합에 대해서 이와 같은 다양한 하중을 조합해 가지고 이제 설계를 하게 되는 거고, 이러한 경우는 지하 구조물의 강성이 강한 경우에 대해서 설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이와 좀 이제 배치된다기보다는 좀 더 구조물이 유연했을 때 지하 구조물이 유연했을 때 설계하는 방법으로는 변이적 합 설계 방법이 있습니다. 지반 변이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여기서도 비슷한 맥락에 여기서도 이 지하 외벽의 휨을 고려해서 토합을 산정한 것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지진 시에 지반이 직접적인 토합을 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가장 간단한 개념도를 하나 보시면 이제 여기 지하 외벽이 이러한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면요. 이게 뭐 이렇게 슬래브가 있고요.
여기는 매우 얇은 판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매우 두꺼운 판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집안이 유발하는 것은 그 반무한체인 집안이 유발하는 것은 이와 같은 변형 형상입니다. 이와 같이 변형이 유발되는 것이고 여기서 또 이와 같이 변형이 유발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 판이 매우 얇아서 이 판의 강성이 매우 작으면 토합이 작습니다. 토합이 상대적으로 작아요. 왜냐면 이 변형이 유발하는 변형에 대해서 이 판이 그 쉽게 휘어질 수가 있으므로 토합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른쪽과 같은 경우는 매우 여기가 두꺼우니까 그 변형 전체가 모두 토합으로 이제 치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건 이 집안의 변이를 구하는 것이고 이 집안의 변이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 그것들을 잘 이제 개념적으로 설계에 적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진 토합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건축 지하 구조물 내진 설계 지침에서 다양한 건축학회에서 발행한 지침에는 3가지 방법이 있고요. 등가 정적법, 시간 이력 해석법, 응답 변이법 등이 있는데 이 2가지는 두 가지에는 간략히 소개를 하고 주로 이제 이 응답 변이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답 변이법은 건축 지하 구조물 내진 설계 지침이지만 그 한국지방공학회에서 발간한 지하구조물의 내진 설계 책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응답변이법을 이제 다양하게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에 앞서서 이 2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등가 정적법은 여기 지표면으로부터 안방까지의 깊이가 15m 이내이고 예, 지하 구조물이 이제 지하층이 전체 토층의 3분의 2 이하로 묻혀 있는 경우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기는 얘가 여기 하부에 고정되어 있지가 않아 갖고 이렇게 이 지하층의 강성이 크게 발현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둥둥 떠다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정척 토합의 분포와 유사하게 삼각형 형태로 지진 토합이 이제 분포돼서 이제 이러한 PAE를 계산해서 이제 설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좀 더 이제 원론적으로 시간 이력 시설법으로 이제 지진 토합을 구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건축물 지하구조 내진설계 지침 책에 기술이 되어 있으므로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지진이 7개 이상 써야 되는데 최대 수평력이 작용하는 시점에서의 프로파일을 이렇게 이제 최대 수평력이라는 거는 요 전체의 합이 최대인 겁니다. 이게 이제 시간 이력 해석을 하다 보면 여기가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런 데서 그랬을 때 여기 이 순간순간을 모두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프로파일로 저희가 토합에 대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 너무 과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토압의 측면이 아니라 힘의 측면에서 여길 다 이제 적분을 하면 힘이 되겠죠. 토압이 아니라 힘의 측면에서 이 최대값들에서 이것들을 이제 요것들을 이제 평균해 가지고 이제 설계에 적용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응답변이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집안의 변이를 산정하는 것이고, 집안의 변이를 산정할 때 유의하셔야 될 점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조기술사회나 다른 곳에서 한 2~3번 이런 강연을 한 적이 있어서 건축 구조 기술사분들은 좀 많이 이런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보다는 유의하셔야 될 점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안의 변이는 이제 이 단일 코사인 방법, 이중 코사인 방법, 유한유수 해석, 부지응답 해석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요. 단일 코사인 방법과 이중 코사인 방법은 이제 여기 하부로부터 안반으로부터 이와 같이 변이가 코사인의 함수로 이제 분포한다는 내용이고, 이중 코사인도 이와 같이 2개의 코사인 함수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이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를 이 식들을 잘 살펴보시면 이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요것들이 좀 여기가 이렇게 생겨 있는데 개념이 뭐냐면 여기에 요 하부 그러니까 다시 그리면 여기 집안이 있죠. 여기가 안반이 있고 집안도 하나의 구조체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주기 TG를 갖는 구조체. 저희가 집안 지진공학, 집안 동력학 쪽으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집안 주기인데요. 이랬을 때 S1의 지진을 이 구조물이 겪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S1 스펙트럼에 대해서 TG라는 집안 주기를 갖는 구조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랬을 때 예상되는 이 가속도 응답과 그의 결부에서 이와 같이 변이 응답 스펙트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가속도와 변이의 관계로 변이 응답 스펙트럼을 만들 수 있고, 요 변이 응답 스펙트럼 SD가 생기면요, SD에다가 여기 지금 앞쪽에서 말씀드린 요거는 똑같은 게 뭐냐면 파이분의 4 SD입니다. 요 TG는 아마 빼야 될 거예요. TG는 빼고 요 전체가 이렇게 바꿔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여기 이 지표면의 변이가 지금 기준상에서 파이분의 4 SD입니다. 그리고서 이걸 코사인의 형태로 분포를 시키는 게 이 단일 코사인 방법과 이중 코사인의 방법인데요. 그 다음에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이제 그 부지응답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여기 파이분의 4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와 같이 단일 코사인과 이중 코사인 방법으로 이와 같이 집안의 변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여기가 주기에 해당되는 파이분의 4 SD 이것이다 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부지응답 해석에 의한 방법은 이제 이것들이 좀 더 정확하게 그 집안의 변이를 구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주로 이제 이와 같이 실제로 지진을 넣어 가지고 이 땅에 의한 증폭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제가 아까 이쪽에서 파이분의 4 SD 여기는 파이분의 4가 안 붙어도 됩니다. 주로 파이분의 4가 안 붙어도 되는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최근에 저희 구조 기술사분들께서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 이 부지응답 해석의 모듈이 탑재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거의 개발에 관여하지 않았고요. 그 회사에서 있는 모듈을 이제 집안 해석하는 모듈을 이제 건축 쪽으로 이제 가져와서 하셨다 그런 말씀만 들었는데 지금도 어떻게 작동하는지 저도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검증하고 신뢰성이 있는가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랬을 때 이제 검토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검토 방법이 될 수 있는 게 여기 이 이중 코사인 방법으로 예상하는 여기의 최대 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파이분의 4 SD 요것보다는 클 필요는 없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사용해 가지고 뭐 이제 그 건축 이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부지응답 해석을 하셔가지고 이제 집안의 변이를 이제 예측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는데 그걸 어떻게 검증하느냐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중 코사인 방법으로 예측하는 이 식의 요 변이 지금 여기선 요 18mm 근처가 되겠죠. 요 변이보다 그 부지응답 해석의 결과가 클 필요는 없다라고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이게 중요한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의 대안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 이 유한요소 해석으로도 이것들 집안의 변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론적으로는 이와 같은 증폭함수를 해갖고서는 구하는 게 가장 이 부지응답 해석의 이론인데, 그걸 다 저희가 할 수는 없으니 이와 같이 모델링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그거는 저희 마이다스 프로그램으로도 가능하죠. 여기다가 이제 요 하부에 중요한 건 S1 스펙트럼을 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러한 X1 스펙트럼에 대한 집안 변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어빈 모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질문해 주시는데, 시어빈 모델은 전단 변형만 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주로 이와 같은 솔리드로 구성을 하신 다음에 한쪽 방향만 거동하도록 자유도를 구속해 주시면 돼요. 그래갖고 여기서 dx만 다 하고 나머지 dy, dz는 묶어 주시면, 구속을 하시면 한쪽 방향으로 거동하는 전단 거동입니다. 그래서 전단 거동이 되는 그러한 모델링을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은 원론적으로는 여기서 나오는 유한요소 해석과 이 증폭함수의 그 주파수가 동일한지를 이제 검증을 하셔서 쓰면 좋은데, 그거를 이 증폭함수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하시긴 쉽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여기다가 300m/s에 대한 30m 토층에 대해서는 쉽게 모델링이 가능하시고요. 요거에 대해서 이와 같이 2.5Hz, 7.5Hz 이렇게 모델링을 하실 수 있으면, 이러한 진동 모드가 나오는 그런 시어빈 모델을 만드시면 저는 이 유한요소 해석으로도 집안의 변이를 추정하실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안의 변이를 구한 다음에 이제 구조물의 강성을 고려해 가지고 토합을 이제 찾는 건데요. 그래서 이와 같이 네 가지 방법이 있고, 이제는 뭐 프로그램이 많이 지원이 되고 이렇게 이런 유한요소 해석이나 부지응답 해석이 가능해졌을 때 중요한 검토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5분의 4 SD보다는 SD보다 클 필요는 없습니다. 작으면 그렇게 너무 과하지 않게 나왔구나라고 이렇게 검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의 변이를 구했으면 그것들을 이제 토합으로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설계를 하는지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편한 거는, 원래 응답변이법의 기본적인 개념은 구조물이 있고요, 일단 스프링을 달아가지고 변이를 가하는 겁니다. 구조물이 있고 지반발력계수를 달아서 변이를 가해갖고 이제 이런 해석을 하는 게 응답변이법의 기본 개념인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구조물이 복잡해지면 어려우니까 이것들을 강체로 가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강체로 가정하면 이와 같이 이렇게 고정단 모델로 토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변이에다가 스프링 개수를 곱하면 토합이 나오는 건데, 이 가정은 뭐냐면 구조물이 강체이고, 이랬을 경우에는 토합이 매우 크게 과대한 토합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잘 유념하셔서 설계에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집안발력계수는 대한 건축학회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조건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해놨습니다. 앞으로 저희 개인적으로 여러 개선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좀 더 연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부지응답 해석의 장점은 이 토층별로 지금 여기가 밑으로 갈수록 보통 이와 같이 VS가 커지는데, 그래서 변이를 작게 추정해 가지고서는 이와 같은 토합을 만들어내는데요. 이중 코사인 방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선형은
코사인, 첫 번째 코사인, 두 번째 코사인을 만들었을 때 여기 하부를 과대 토합을 이제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대한 토합이 유발될 수 있어서 그래서 부지응답 해석도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조물이 강체로 가정되기 때문에 과대한 지진 토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되면 토합에 대해서는 보통 이와 같이 정지 토합의 1.6배의 설계를 하시듯이 정적 토합에 고정단 지진 토합을 이렇게 분포시켜서 그 힘 설계를 수월하게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와 같이 매우 얇은 판에 지하 외벽이 있으면 토합은 그렇게 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 외벽의 휨을 고려해서 토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냐면 이 벽체인데요. 여기 벽체의 높이죠. 이 높이이고요. 벽체의 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반 반력 계수를 이렇게 트러스 모델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지반 반력 계수를 마이다스에서 쉽게 넣으실 수도 있고요. 영향 면적에 따라 지반 반력 계수를 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형상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각 층별로 이제 지반의 변이를 이제 이렇게 가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스프링이 눌리면서 판도 휘게 됩니다. 이렇게 판이 휘면 지하 외벽의 휨 변형까지 고려해서 토합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이죠. 아까는 여기에 이러한 변형이 없이 다 토합으로 넘기는 것에 비해서 이제 합리적으로 구할 수 있고, 이때 이제 여기서 이 판에 나오는 반력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요 위에는 상부층에 작용시키고 여기는 아래는 하부층에 작용하는 이러한 이제 방법으로 이렇게 층별 지진 토합을 구해서 판 모델에 의한 층별 지진 토합을 이렇게 이 슬래브 기준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변형의 형상만 보셔도 이렇게 지하 외벽의 휨을 고려하면은 좀 더 나아질 수 있겠구나 해서 여러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한 10% 이상, 10%에서 15%는 감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념을 확장하다 보면 지하층 전체를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하층 전체를 모델링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변형을 주면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실제와 유사하게 되겠죠. 이랬을 때 제 경험상으로도 한 30% 이상 지진 토합이 줄었던 것들을 확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쪽에 앞쪽에 있는 요 식으로 지진 토합을 구하는 게 지진 토합은 가장 보수적인 과대한 지진 토합이다라는 방법이고, 좀 더 그 상황과 구조물에 맞게 이렇게 이 변이에 대해서 설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내진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이 기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하 구조에 대한 근사적인 설계 방법으로 설계 지진 토합을 포함한 모든 횡하 중에 평행한 외벽이 지지하도록 요 외벽이 지진이 이렇게 작용했을 때 이 외벽이 지지하도록 이제 설계할 수 있다라고 해서 모든 것들을 복잡하게 해석 모델에 넣으셔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조금 이따 보여드릴 수 있듯이 한 장의 시트로 이렇게 잘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하벽 콘크리트 전단 강도는 뭐 이식도 있지만 기준에서는 이 벽체에 대한 전단 설계 그래갖고 전단 강도 계산식이 있어서 이와 같이 이제 V5VC, 5VS를 구하셔가지고 이제 이제 내력으로 이제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와 같이 이제 콘크리트 전단 강도 등을 구할 수 있고, 이제는 요 개념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관성력,
위에서 내려오는 구조물의 관성력과 누적 정적 토합, 누적 지진 토합을 이제 다 이렇게 구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관성력과 예, 정적 토합, 지진 토합, 그랬고 소요 전단력이 있고 기준상 그 반대면에서는 지하 2층 이하에서는 정적 토합으로 지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적 토합만치 여기서도 되어 있어서 이거는 다 더하고 이거는 빼줘서 이 값들을 계산할 수 있고요. 이건 누적입니다.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요 값들에다가 얘네를 더해서 이 값이 되는 그러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이제 소요 전단력에 대해서 콘크리트 전단 강도와 전단 철근으로 이제 그 설계가 되도록 이제 검토를 하면 되는 거죠. 파이 VC, 파이 VS가 소요 전단력보다 크니까 여기선 OK가 되는 거고, NG가 된 경우에 대해서는 소요 전단력이 더 크니까 NG가 된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철근을 좀 더 보강해서 설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요런 시트를 잘 만드시면 요거랑 요 시트를 잘 만드시면 이 앞에 기준상에도 죄송합니다. 기준상에도 14.6에 6으로 기준상의 근거도 있고 설계상으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이 지진 토합을 구할 때 꼭 고정단 모델이 아니라 지하 외벽의 휨을 고려해서도 이제 넣으실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랬을 때 아까 요러한 근데 이 식이 이렇게 해가지고선 토합을 구하는 게 편하긴 편합니다. 예, 편하긴 편한데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이제 집안의 상대 변이에 따라서 지진 토합을 구하고요. 지진 토합을 구하고 이때 각 층에 대한 최종 지하 구조물의 변이는 각 층에 대응하는 집안의 상대 변이보다 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상대 변이가 예상되는 상대 변이가 6mm다. 그랬는데 지하층에 요 고정단 지진 토합을 넣어서 해석을 해보니 0.9mm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만큼 지하층이 강한 것이고 지하층이 짱짱해 가지고 합치가 되는 거죠. 어느 정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하층의 강성이 작은 경우가 있습니다. 지하층의 강성이 작은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지하층의 강성이 작으면 변이적합 설계로 하셔야 돼요. 변이적합 설계로 하시는 게 좋고, 변이적합 설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떤 강한 지하 구조물은 지하층은 변이가 매우 작게 예상이 되었는데 요런 제가 실제로 참여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이거를 조금 그 프로젝트의 건물을 바꿔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이쪽으로 지진이 왔을 때 터널형 구조면은 이 프레임 액션으로 이제 저항을 하게 됩니다. 지금 건축 지하 구조물에서 중요한 거는 이 지진과 평행한 방향의 지하 외벽이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없이 이러한 터널형 구조면은 강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집안의 상대 변이는 6.09mm였는데 이거를 6.09mm를 아까 말했던 PZ는 KH 곱하기 변이 델타 소일 변이로 PZ를 구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지진 토합을 넣어보니까 고정단 지진 토합이죠. 토합을 넣어보니까 변이가 이쪽이 매우 약합니다. 218mm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경우죠. 여기엔 다 지금 흙에 둘러싸여가지고 흙에 여기 지표면을 이렇게 했을 때 흙에 둘러싸여서 여기 최대 이쪽 밀었을 때 6.09mm만 저희가 설계를 하면 되는 거지. 여기 맞지 않는 이 맞지 않다기보다는
이 지하층을 강하지 않은데 강체로 가정에서 토합을 구해서 넣어서 해석해 보니까 218mm가 나온다. 이거는 합당하지 않은 설계입니다. 그리고 지하층의 강성이 작은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8mm가 나오면 이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고정단 지진 토합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고정단 지진 토합을 사용하면 안 되고, 실제로 여기다가 응답 변이법의 기본 개념에 맞게 스프링을 달아서 변이로 밀거나, 그러면 이 스프링은 들러리고 이 변형으로 쭉쭉 가겠죠. 그러면은 이 6.09mm 그러한 설계가 될 것이고, 중요한 건 저희가 이 6mm에 대해서만 설계를 하면 됩니다. 218mm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6mm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하시면 되냐면, 이와 같이 집안 변이를 마이다스 모델의 구조 해석 프로그램에 강제 변이로 가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이와 같이 구조 해석이 되고요. 구조 해석이 되고, 저희가 건축 지하 구조물은 반응 수정 계수 3을 적용하니까 여기 이 결과에 R 3분의 1로 나눠서 그에 대해서 설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변이 적합 설계 방법은 땅과 같이 지하 구조물의 강성이 약해서 이와 같이 땅과 같이 흔들리는 경우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중요한 건 이제 이 그림에서 그 지표면으로부터 깊이 4m 또는 비슷한 깊이, 그러니까 이거는 지하 1층까지는 자유단으로 놓고, 왜냐면 여기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같이 다닌다고 할 수는 없어서, 여기는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여기 변이와 뭘 검토하시냐면, 위에서 내려오는 이 관성력, 그리고 이 변이, 요 상대 변이죠. B 빼기 A1 빼기 B, 요 변이에 대한 해석 나누기 R3에 대한 그 하중에 대해서 요 1층은 검토를 하시면 되고, 2층은 요 밑에는 숲 다 지중으로 함께 다니는 것으로 생각하는 설계 개념이기 때문에 이 밑에는 검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지방과 구조물의 변형의 적합성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은 그 건축학회의 지침에 잘 나와 있으니 그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제 많은 설계를 하시면서, 예, 이제 이 하중 기반 설계는 많이 이제 약 2년여가 지나서 많이 잘 도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한번 요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집안의 변이는 6mm인데 구조 해석에서 나온 거는 8mm면은 너무 과한 지진 토합이 들어갔구나. 조금 지진 토합을 줄여서 설계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관점을 이제 적용하시면 좀 더 이 건축 지하 구조물 내진 설계를 이제 한 발짝 더 이제 집안의 변이에 적합하게 설계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소결인데, 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지하 구조물 변형을 고려하면 지진 토합이 저감되고, 그리고 변이 적합 내진 설계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강조해서 이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년 제3차 온라인 기술 세미나를 발표하게 된 한서대학교 교수 박인준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세미나 주제는 말뚝기초 성능 기반 내진 설계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유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1번 개요, 2번 성능 기반 내진 설계는 무엇인가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3번 말뚝기초 성능 기반 내진 설계의 상세한 내용들을 3장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말뚝기초 성능 기반 내진 설계의 사례를 2가지를 들면서 본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에 의한 기초 피해 사례를 조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세미나 준비를 할 때 한 3주 전에, 2주 전에 제한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진에 의한 구조물의 기초 피해를 사례를 조사했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는 교량에 관련된 기초 피해를 수집해 보았습니다. 1995년에 효교현 남부지진이 있습니다. 규모 7.2이고요. 이때 한신고속도로에 다음과 같은 사진처럼 교각에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에 1964년 니가다에 지진이 발생했는데 그때 이후로 2007년에 니가다에 다시 지진이 왔고요. 규모는 6.8 정도입니다. 그때 도요다 브릿지의 교대 부분에 부둥치마가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교량의 피해를 본 사례입니다. 미국 사례입니다. 1964년에 규모 9.2라는 엄청난 지진이 왔고요. 이 알래스카의 대부분의 지역에 이런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고요. 그 다음에 1971년에 캘리포니아의 규모 6.5 지진에 의해서 하이웨이 브릿지들이 상당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이때도 역시 기초 지반의 부둥치마에 의한 피해가 많았고요. 1989년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지진이죠. 로마 프리타 지진이라고 해가지고 규모 6.9의 지진에 의해서 베이브리지드의 기초 부분의 피해, 그 다음에 기초 부분의 피해에 의한 교량의 상판의 피해들을 많이 봤습니다. 기타 지역도 역시 피해는 있습니다. 1990년대 이란 북부의 규모 7.4 지진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교량 하부 기초의 침하에 의해서 이런 피해를 봤고요. 2001년에 규모 7.9의 인도 구자라트 지진에 의해서 하부의 기초 피해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2008년에 중국 쓰촨성 대지진에 의해서 규모 8.0의 지진에 의해서 이런 교량들이 공개가 된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그냥 간단히 봤고요. 지진 발생 원인은 우리가 현재까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판구조론, 또 하나는 탄성 반발선입니다. 판구조론은 일본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진인데요. 판과 판이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지진입니다. 굉장히 큰 지진이 발생하고요. 국내에 판 내부에 있는, 즉 한반도는 유라시아판 내부에 있습니다. 그런 지진의 원인은 대부분 활선단층에 의해서 기반함을 통해 지진파가 전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부지의 지표면에 가까이 오면 부지 증폭 현상이 발생하고요. 이런 부지 증폭 현상은 지반과 상부 구조물의 상호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기초, 특히 말뚝에 내진 설계를 할 때는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구해야 되고요. 그에 따른 해결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간단한 방법은 interaction problem, 기초 지반과 상부 구조물의 상호작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kinematic interaction과 그 다음에 impedance function과 그 다음에 foundation input motion에 기반을 둔 구조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 3개를 가지고 저희들이 구조물 기초 상호작용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죠. 그러면 제가 이 세미나의 제목으로 만든 성능 기반이란 도대체 무언가? 많은 분들이 우리 기술사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좀 더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세미나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성능 기반 내진 설계는 과거의 결정론적 설계 방법과는 다르게 사용자의 요구 성능을 달성하기 위해 설계자의 능력에 따라서 다양한 설계 방법을 수행하게 됩니다. 특히 지역적 환경적 특성에 따른 외부 하중,
여기서는 지진이 되겠죠. 로부터 발생하는 위험 수준 범위를 규정합니다. 여기서 보면 성능 수준이라는 거죠. 이것들에 따라 구조물의 손상 상태가 사용자의 요구 성능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유 능력을 설계하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유연하고 경제적인 설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 하중에 대해 사회적 합의 또는 기준화가 이루어지게 됐죠. 그런데도 그 조건에 따라서, 즉 조건이란 뭐냐면 최대 가속도, 지속 시간, 지진 규모, 음닥 스펙트럼 등에 대해서 이 지준 하중을 정의하는데 시설물에 따라서 성능을 검증하는 방법도 매우 다양합니다. 예, 과거처럼 이렇게 성능 어떤 것에 대해서 구조 해석을 할 때는 딱 결정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아까 말한 대로 조건에 따라서 성능을 검증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한다. 제가 자세한 설명을 할 때 보면 성능 검증 방법들, 즉 내진 해석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성능 기반 내진 설계는 언제부터 이렇게 국내에 도입되게 됐냐면 1995년 고베 지진 이후에 많은 내진 전문가들이 황당해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995년 전에는 일본의 내진 설계라는 게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1995년 고베 지진 때문에 많은 시설물들이 그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시설물들이 전부 다 속절없이 넘어지게 되죠. 붕괴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성능 기반의 내진 설계 개념을 이제 해야겠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강지진은 물론 중락지진대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의 설계 기본 개념을 정립하게 됩니다. 국내에서도 1996년에 한국지진공학회가 설립되고요. 1997년에 한국지진공학연구센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진센터와 한국과학재단이 후원으로 결국은 상위 개념의 내진 설계 기준 연구 2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이게 초기 단계죠. 이것은 NEHRP의 기본 설계 기준을 인용했고요. 이때 1997년에 그 내진 설계 기준 연구 2의 주요 내용은요. 기능 수행 수준과 붕괴 방지 수준으로 성능 수준을 구별하고요. 시설물 중요도 특등급, 1등급, 2등급으로 나눈 거죠. 그 전의 방법과는 상이하게 틀립니다. 한반도 지진 구역도 2개 지역으로 1지역과 2지역으로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표준 응답 스펙트럼이라는 것을 만들고 집안의 종류별 응답의 특성들을 정리해 주는 거죠. 이때도 역시 미국 기준을 따라왔기 때문에 국내에 적용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걸 가지고 초기에는 저희 내진 설계를 수행하게 됐죠. 그러다가 포항지진과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을 우리가 겪으면서 국내에 맞는 어떤 내진 성능 기준을 적용해야겠다는 뜻이 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에 행안부 기준으로 해서 내진 설계 기준 공통 적용 사항이라는 걸 만듭니다. 여기에는 뭐가 좀 바뀌었냐면요. 특히 바뀐 게 내진 성능 수준의 분류 체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내진 등급의 분류 체계도 바꿨고요. 집안 분류 체계 등도 바뀌었습니다. 간단히 좀 보여드리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97년에는 설계 재현 주기별로 기능 수행과 붕괴 방지만 있었어요. 그런데 내진 설계 공통 적용 사항에는 즉시 복구와 장기 복구라는 항목이 들어가게 되죠. 이에 따라서 또한 지진 구역도 옛날에는 전남 북동부, 전남 남서부 이렇게 나눠졌었는데 전남으로 해서 1구역으로 통일했고요. 세종시가 1구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위험도계수도 과거에는 특등급 2400년 2.0으로 했는데 4800년 2.6이라는 위험도계수도 새롭게 삽입됐습니다. 내진 등급의 성능 목표 분류 체계가 혁신적으로 바뀐 거죠. 과거에는 기능 수행 수준에서 위아래로 1등급, 2등급 이렇게 선정하는 체계, 붕괴 방지도 1, 2등급 이렇게 해서 종으로 이렇게 가는 방법이었는데 즉시 복구와 장기 복구를 넣어주면서 예를 들어서 재현 주기가 500년일 때도 즉시 복구, 장기 복구, 붕괴 방지 이렇게 선택해서 횡으로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설계자의 폭을 넓혀준 겁니다. 집안 분류도 획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상위 개념에서는 상부 지반 30m에 대한 평균 지반 특성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기반함이 30m 이내에서 전부 다 기반함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지반의 분류가 안반으로만 분류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어떤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반의 분류를 기반함의 깊이를 20m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 드냐 또는 초과하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 된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A부터 F까지 분류를 했는데 S1부터 S6까지 분류하는 이런 분류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SB는 현재는 어떤 분류 체계에 들어갑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참고사항에 S2 지반은 SC와 유사하고요. S3 지반은 SC와 SD와 유사합니다. 여기서 SD는 중복이 되는데 S4 지반은 SD와 유사하고요. S5 지반은 과거의 SE와 유사하다는 것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 내진 설계할 때 지반의 분류 체계에 혼동이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제 가장 중요한 말뚝 기초의 성능 기반 내진 설계 부분인데요. 본 세미나 자료는 제가 연구 책임자로 있는 항만 및 어항 설계 기준 고도화를 위한 성능 기반 내진 설계 기술 개발 연구 중에 그 내진 설계 지침 및 예제집에 나와 있는 장교식 구조물의 기초편을 일부 사용한 점을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본 이 장교식 구조물의 세부 책임자는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진태 박사와 서울대학교 김성열 교수라는 걸 밝히고요. 제가 이제 이것을 이렇게 연구 결과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세미나 자료로 내놓는데요. 이게 아직은 어떤 공식 기관에서 인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차원에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최신 설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구조 쪽에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겠지만 우리 기초 집안에서는 성능 기반 내진 설계의 어떤 절차와 예제 또 지침서를 만드는 게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설계하시는 분들이 바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내진 설계 기본 개념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말뚝 기초의 내진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 설계 요구 조건이라는 게 있고요. 그 요구 조건은 지진으로 인한 구조물의 피해와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자는 겁니다. 최소화.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말뚝 기초의 내진 성능 평가는 지진의 발생 빈도와 집안 운동 크기, 구조물의 중요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말뚝 기초의 내진 성능은 기능 수행 수준과 붕괴 방지 수준을 가지고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진 해석의 주요 수행 방법으로는 다른 방법도 많이 있지만 현재 저희들이 권하는 것은 일단 단일 모드 스펙트럼 해석과 다중 모드 스펙트럼 해석을 추천하고요. 따라서 좀 이따 제가 성능 수준별 성능 목표라는 걸 정해서 이 이외에 1번과 2번 이외에도 어떤 해석 방법을 또 추천합니다. 완성된 설계 단면에 대해서 성능 기반 내진 설계 절차를 통하여 내진 성능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판단합니다. 설계 진행 좋은 상위 설계 기준이 행정안전부 내진 설계 기준 공통 적용 사항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뚝 기초의 중요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진 특등급, 1등급, 2등급으로 분류하고요.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상부 구조물의 등급에 부합하도록 내진 등급을 분류합니다. 상부 구조물이 특등급이면 말뚝 기초도 특등급으로 가는 거고요. 상부 구조물이 1등급인데 말뚝 기초는 2등급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에 각각의 상세한 내용들은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말뚝 기초의 내진 성능 수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능 수행 수준과 붕괴 방지로 합니다. 특히 말뚝 기초의 붕괴 방지 수준은 액상으로 인하여 상부 구조물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액상화 평가를
반드시 수행하도록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내진 등급 성능 수준별 내진 성능 목표를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희 연구단에서 만든 목표입니다. 다른 시설물에서는 내진 성능 목표를 다르게 설정하셔도 됩니다. 자, 말뚝 기초의 기능 수행 수준은 내진 1등급과 특등급으로 나누고요. 이것은 거의 공이 말뚝의 허용 부재력을 가지고 성능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붕괴 방지는 2등급, 1등급, 특등급입니다. 여기서 각각 2등급은 말뚝의 허용 부재력을 체크하고요. 내진 1등급은 집안의 부둥치마 또는 말뚝의 허용 부재력을 가지고 성능 목표를 설정할 수 있고요. 내진 특등급은 좀 세 가지입니다. 집안의 부둥치마 또는 말뚝의 허용 부재력, 말뚝의 허용 변형률까지는 체크해서 동시에 만족하는 건 아니고요. 이 중에서 설계자가 가장 크리티컬한 포인트가 어딘가 해가지고 성능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이라이트한 이 내진 1등급, 내진 1등급 이것은 예제에서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내진 성능 목표가 설정되면 성능 검증을 해야겠죠. 그 목표가 달성됐는지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검증 방법으로서는 기능 수행 수준은 다중모드 스펙트럼 해석을 하고요. 붕괴 방지에서는 2등급, 1등급, 특등급 공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다중모드 스펙트럼, 단일모드 스펙트럼, 간단하게 푸시오버 구조 해석 정도는 하고요. 비선형 응답 이력 해석은 굉장히 생소한 말로 들리지만 사실은 과거에는 동해석입니다.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 해석이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 공통 기준 적용 사항에서 동해석이라는 말이 전부 다 비선형 응답 이력 해석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따라서 비선형 응답 이력 해석으로 따르겠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지만 통일된 하나의 표로 저희들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내진 설계법이라고 하죠. 내진 성능 검증법과 같은 말인데 내진 2등급은요. 단일 모드 스펙트럼법을 따르게 되고요. 내진 1등급은 다중모드 또는 비선형 응답 이력 해석을 사용해도 된다는 거죠. 내진 특등급은 다중모드, 비선형 응답 또는 푸시오버 해석까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비선형 응답 이력 해석은 생각보다 많이 적용합니다. 내진 1등급, 내진 특등급입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컴퓨터의 용량이 딸리거나 또는 해석법들이 굉장히 발전을 하지 않았을 때는 비선형 응답 이력 해석보다는 단일 모드, 다중 모드, 푸시오버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컴퓨터의 그 용량이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비선형 응답 이력 해석을 하더라도 그렇게 시간과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 별로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해석법에 대한 구성 방정식들이 굉장히 섬세해지고 에 대한 또 인풋 값들에 대한 실험들도 굉장히 발전하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많이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열어놨습니다. 단일모드 스펙트럼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구조물의 첫 번째 진동 응답 특성을 가지고 어떤 보드들이 굉장히 단순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 주기만으로 진열 산정하기 때문에 구조 형상이 불규칙하면 신뢰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집안의 특성이 굉장히 단순할 때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편하고요. 그 다음에 이 단일모드 스펙트럼에서 사용하는 집안 말뚝 상호작용은 가상 고정점을 쓰거나 또는 집안 스프링 모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상 고정점은 굉장히 단순해서 많은 설계자분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상 고정점의 방법이 집안의 고유 주기를 적절히 모사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구하면서 스프링 모델을 좀 권장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다중모드 스펙트럼은 다수의 진동 모드가 구조물의 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각 진동 모드의 질량이 차지하는 비는 XYZ 방향의 각각의 질량 비가 90% 이상이 되도록 설계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부재력과 변이의 각 모드별 응답 성분을 조합할 때는 완전 2차 조합 기법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다중모드 스펙트럼을 계속 말씀드리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어떤 구조물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 구조물에 거동 영향을 주는 진동 모드를 간단히 구별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동적 해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구조물 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중모드 상관 효과를 고려하자는 측면이 있습니다. 구조물이 완전 대칭이 아닐 경우에 3차원 공간 뼈대로 모형하는 것이 추천합니다. 대부분 다 2차원 공간 뼈대 구조를 가지고 저희들이 해석을 하는데 이게 3차원이 아닐 때가 많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완전 대칭이 아닐 때가 많더라고요. 그럴 때는 3차원 공간 뼈대로 모형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다중모드 스펙트럼 해석도 집안 말뚝 상호작용 모사하기 위해서는 가상 고정점 또는 집안 스프링 모델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계속 이야기가 되는 가상 고정점과 집안 스프링 모델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제가 이제 예제로 드는 그림을 보시면 집안이 이렇게 경사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이 수평 집안에 대해서는 가상 고정점을 찾기에는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많은 질문이 오는 것들은 아니 이렇게 경사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먼저 경사 집안의 하부에 있는 집안을 수평으로 긋고요. 그 다음에 실경사 집안을 이렇게 긋은 다음에 이 각 이등분선을 찾아냅니다. 그 각 이등분선의 선을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바로 가상 지표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가상 지표면으로부터 하부로 베타분의 1의 가상 고정점을 기둥별로 말뚝별로 전부 다 찾아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상 고정점이 위로 이렇게 이 경사 지방과 가상 경사 지방과 평행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베타분의 1의 베타 값을 찾기 위해서는 다음의 식을 사용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KH, 즉 횡방향 집안 반력 계수와 그 다음에 D, 말뚝의 직경 또는 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I는 말뚝의 휭강성이 되겠죠. 여기서 특징적인 게 횡방향 집안 반력 계수에 N치가 들어가 있죠. 이 N치는 표준가격 시험을 통한 집안의 베타분의 1 부분까지의 평균 N값입니다. 즉 여기까지의 평균 N치가 되겠죠. 이렇다 보니까 이제 근사적인 설계 방법의 집안의 평균 N값을 사용한다는 점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집안의 특성들이 굉장히 평균에 의해서 반영이 되다 보니 정밀한 집안 해석이 집안 층폭 해석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합 집안 및 정밀 해석을 위해서는 말뚝 주변 집안을 스프링으로 모형화하는 집안 구조물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해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도 저희들이 이 집안 스프링 모델을 추천하고요. 집안 스프링 모델은 집안 반력에 해당하는 탄성 스프링 강성을 찾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탄성 스프링 강성은 NH, 그러니까 집안 수평 집안 반력 계수하고 집안에 해당하는 스프링에 해당하는 깊이, 그 다음에 그 집안의 두께 등을 전부 다 반영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특성이 다 달라도 집안 물성치가 다 달라도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탄성 스프링 강성은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안 반력 상수하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 위치한 깊이하고 그 다음에 층의 두께 이것을 가지고 이용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질문하시기에 집안 반력 상수는 어떻게 측정합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경험식으로 사질토, 조립토, 유기질, 실트, 2탄, 점성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산정해 놓은 결과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많은 부분 찾아서 저희 넣는다고 넣었는데 또 혹여 요즘은 많은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또 속속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값들이 좀 여러분의 기술사분들의 생각하는 범위에 벗어나더라도 합리적인 값이 있으면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지하수 아래에 있는 사질토의 1300 kNm/m의 삼성을 하이라이트 해놓은 것은 예제에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표시를 해뒀습니다.
푸시오버 해석법입니다. 이것은 이제 구조 쪽에서 많이들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간단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진 하중 작용 시 관성력의 분포를 모사하는 행력 프로파일, 이것을 정적으로 가력하여 근사적으로 동적 응답을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대개들 많이들 사용하고 있고요. 본 해석을 통해서는 말뚝의 허용 변형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말뚝과 상부 구조물의 항복, 거동을 모사할 수 있는 모델링을 수행하며 등가 지진력에 대한 구조물의 동적 응답을 근사적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장점이 좀 많죠. 푸시오버 해석을 수행하여 설계 지진에 대한 말뚝 변형률을 산정하고요. 이것을 이 말뚝 변형률 한계값과 비교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이 페이지에 보시면 말뚝의 종류별, 항목별, 말뚝 상부, 지중 내, 지중 깊이에 있을 때 힌지의 위치죠. 각각의 말뚝 변형률 한계값들을 전부 다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보시고 푸시오버로 해석한 결과와 말뚝 변형률과 그 다음에 변형률 한계값과 서로 비교해서 그 내진 설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능 기반 내진 설계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뚝 기초의 성능 기반 내진 설계의 예제로서 장교식 암벽을 선택했고요. 그 해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된 지진 구역은 1구역이고요. 장교식 암벽에 대한 도면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요. 여기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다룰 말뚝은 A와 D, B와 C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가 말뚝으로서의 저희들이 해석 조건에 사용한 말뚝이 되겠습니다. 사용된 말뚝의 A와 D의 재원은 다음과 같고요. B와 C의 재원도 다음과 같습니다. 파일 2는 다음과 같고요. 여기서 그 길이와 말뚝의 지름만 다를 뿐 나머지 스펙은 전부 다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데크와 빔의 물성치도 다음처럼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단일 모드 스펙트럼 방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기본 모드의 진동 주기를 먼저 산정합니다. 그 진동 주기를 이용해서 응답 스펙트럼의 곡선과 그 응답 스펙트럼 곡선상의 탄성 지진 응답 개수를 산정하고요. 그것을 이용해 등가 정적 하중을 산정합니다. 그 등가 정적 하중을 하중으로서 부재에 가하고 그 부재력이 산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기본 모두 진동 주기를 산정할 때 필요한 게 바로 집안 증폭 계수 표를 이용하는 방법과 집안 응답 해석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보면요. 먼저 집안 응답 스펙트럼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집안 증폭 계수 표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이럴 때는 각각의 재현 주기 500년과 1000년을 사용하고요. 각각의 위험도 계수를 뽑아냅니다. 이를 구역 계수하고 곱해서 유효 수평 집안 응력 가속도, 유효 수평 집안 가속도를 각각 재현 주기별로 계산하죠. 이것을 이용해서 그 스펙트럼 매칭을 통해 포항 지진파를 재현 주기 500년에 합당하도록 수정하고요. 또 재현 주기 1000년에 맞도록 수정합니다. 이렇게 뽑아낸 값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계산을 하게 되는데, 먼저 설계 응답 스펙트럼의 결정 방법 중 집안 증폭 계수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다음과 같이 단주기 증폭 계수와 장주기 증폭 계수를 각각 산정하고요. 집안이 과거에는 SA부터 SF까지 있는데 이번에는 S2에서부터 S5까지의 집안 분류에 따른 단주기 증폭 계수와 장주기 증폭 계수를 계산해서 이것을 이용하여 가속도 표준 설계 응답 스펙트럼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실 게 집안 증폭 계수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집안 응답 해석을 통한 설계 응답 스펙트럼을 돌출하는 방법이죠.
보통 대부분의 설계응답 스펙트럼을 집안응답 해석을 통해서 할 때는 저희들이 등가선형 집안응답 해석이라는 것을 사용하죠. 등가선형 집안응답 해석할 때는 집안의 동적 물성치들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각 집안별로 동적 물성치들을 뽑아가지고 해석에 입력 물성치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500년 재현주기, 1000년의 재현주기에 해당하는 집안응답 해석을 통한 해석 결과를 저희들이 그래프로 뽑아낸 겁니다. 이 해석 결과를 통해서 설계응답 스펙트럼이 500년일 때, 1000년일 때 각각 계산이 된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집안 증폭 계수를 통한 설계응답 스펙트럼이 나왔고요. 다음과 같이 또 하나의 방법은 집안응답 해석을 통해서 설계응답 스펙트럼이 각각 나온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단일모드 스펙트럼법의 이 두 방법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자, 먼저 저희가 해석 케이스를 4케이스로 잡았고요. 내진 성능 수준은 2등급 붕괴 방지 수준 500년으로 해봤습니다. 자, 집안응답에 대한 집안 설계응답 스펙트럼을 어떻게 산정했냐? 첫 번째 방법 집안 증폭 계수를 산정, 두 번째 방법은 1차원 등가선형 해석법입니다. 구조물을 모형하는 가상고정점, 탄성지반 스프링법, 가상고정점, 탄성지반 스프링법 이렇게 해서 4가지 케이스를 수행한 거죠. 해석 방법은 단일모드 스펙트럼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원래 좀 시간이 좀 넉넉했으면 단일모드 스펙트럼법이 끝나면 다중모드 스펙트럼법까지 이 세미나의 내용을 넣으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이제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단일모드 스펙트럼법을 좀 자세히 다루고 그 다중모드 스펙트럼은 단일모드 스펙트럼의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단일모드 스펙트럼 방법의 오형화 방법이죠. 장교식 암벽 구조물은 말뚝집안 상호작용을 위한 지표면 하부를 가상의 고정점을 모델링하는 가상 고정점 방법 이미 설명했습니다. 앞 시간에. 그 다음에 집안 스프링 모델 방법 이렇게 2개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모드 스펙트럼 해석 시에는 집안 모델링 없이 말뚝을 프레임 구조물로 모사하여 설계하는 방법이므로 지표면에서의 증폭된 지진파를 입력 가속도를 활용해도 됩니다. 네. 그리고 가상 고정점에 대한 해석은 이미 저희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베타분의 1에 해당하는 지표면으로부터 베타분 1 떨어진 점을 가상 고정점으로 잡는다. 그래서 이 베타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횡방향 집안 반력계수 KH를 산정할 때는 횡방향 제하 실험을 통해서 구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경우 못 구할 수가 있어요. 구할 수 힘든 경우가 있어서 그때는 1.5 SPT N값을 사용하는 경우도 됩니다. 가상 고정점에 해당하는 베타 값은 저희들이 예제 통해서 N이 7일 때에 해당하는 값, 그 다음에 말뚝의 탄성 계수, 그 다음에 I 값, 베타 값 전부 다 계산이 각각 끝났습니다. 베타분의 1은 466cm 되고요. 각각 아까 말씀드렸듯이 B, C, D, E의 가상 고정점들이 계산이 다 나온 겁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단순하게 숫자만 넣으면 되고요. 이렇게 나온 가상 고정점을 가지고 저희들이 가상 고정점 모델을 구축하고요. 이 모델에다가 저희들이 수평 방향, 즉 X 방향으로 980kNm/m의 하중을 가합니다. 그래서 나온 변이가 산정이 될 거고요. 그 변이의 산정 결과를 가지고 이제는 알파, 베타, 감마를 계산합니다. 이게 결국은 이 진동 주기를 산정해요. 기본 모드의 진동 주기 T를 산정하기 위한 값들입니다. 여기서 이 식에서 자세히 보시면 VSY가 있는데요. VSY는 암벽의 X축 방향으로의 변이값이고요. 여기 WS가 있습니다. WS는 암벽의 Y축 방향으로의 단위 길이당 고정 하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테그레이션 0에서부터 L인데요. 이 L은 암벽의 Y 방향으로 전체 길이가 됩니다. 각각의 절점의 Y좌표, 증분의 길이, 그 다음에 변이값, 앞에서 산정한 거죠. 이것을 이용해서 알파, 베타, 감마가 계산이 됩니다. 이 알파, 베타, 감마는 어떻게 이용되냐면 바로 말씀드렸던 기본 모드에 상응하는 주기 T를 계산할 때 전부 다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기본 모드 T는 주기 T는 0.524 세크가 되고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본 모드 진동 주기 T가 결정되면 그것을 이용해 응답 스펙트럼 곡선이 나오게 되고 탄성 지진 응답 계수가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등가 정적 하중이 계산이 됩니다. 이 등가 정적 지진 하중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등가 정적 하중 P2를 계산하기 위해서 베타, CS, 감마, WS, VS 전단파 속도들이 전부 다 동원이 되는 거죠. 여기서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게 또 바로 CS입니다. CS 값은 집안 증폭 계수를 사용하는 경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응답 스펙트럼 곡선을 산출해낼 때 두 가지 방법, 하나는 집안 증폭 계수 방법, 또 하나는 집안 응답 해석 방법이라고 했죠. 자, CS 값은 집안 증폭 계수를 활용할 경우는 0.371이 되고요. 집안 응답 해석을 수행할 경우는 0.153이 됩니다. 이 값을 여기다 넣어서 계산해 보면 여기 각각의 값들이 나옵니다. 집안 증폭 계수 적용 시에는 등가 정적 지진 하중이 200kNm/m가 되고요. 집안 응답 해석 수행 시에는 82.3kNm/m가 됩니다. 확실히 집안 응답 해석을 통해서 수행할 때는 등가 정적 지진 하중이 작게 산정되는 경향이 보입니다. 다음은 이제 그 집안 스프링 방법에 의한 해석을 또 해볼게요. 앞에 부분은 아까 이제 가상 고정점을 이용한 방법이고요. 이번에는 집안 스프링 방법에 의한 그 해석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복합 집안이나 정밀 해석을 통해서 위에서 말뚝 집안을 스프링으로 모형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럴 때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집안이 탄성 영역에 있다 보니까 그런 비선형적인 것을 모사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초기 집안 반력에 해당하는 스프링 강성을 활용하여 응답 스펙트럼의 해석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집안의 스프링 강성은 집안 반력 상수와 스프링 위치하는 깊이, 각 지층의 두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집안 스프링 강성 K는 NZH를 곱해서 나오게 됩니다. 각각의 값들을 집어넣으면 다음에 결과가 산정이 되고요. 이것은 제가 아까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지하수 아래에 있던 1300kN/m 이 값을 사용했습니다. 그때 실트질 모래층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점토질 모래층에 대해서는 데이비슨이 1970년대 제안한 이 다음의 식들을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집안의 층별로 각각의 말뚝 깊이에 따른 산정된 초기 스프링 강성들을 계산했고요. 이 값들을 이용해서 구조물 기본 모두 주기를 계산하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앞에 가상 고정점 할 때와 똑같이 정적 변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X축 방향으로 980kNm/m의 힘을 가해주고요. 이에 따른 변이가 산정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똑같이 알파, 베타, 감마를 계산해서 기본 모드 진동 주기 T를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알파, 베타, 감마를 넣어서 기본 모드 주기 T를 계산했고요. 그에 따른 등가 하중 P2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등가 정적 지진 하중이 집안 증폭 계수일 때, 그 다음에 집안 응답 해석 수행 시일 때 이렇게 각각 계산됐죠. 아까 가상 고정점일 때와 또 거의 비슷하게 계산 값이 산정이 된 겁니다. 그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두 개의 방법, 즉 증폭 계수 집안 응답 해석, 가상 고정점 집안 스프링 방법, 이것들 공이 가지고
계산된 등가 정적 하중을 X축 방향으로 제하하여 각각 최대 변이, 최대 부재력을 계산하게 됩니다. 즉 최대 변이, 최대 부재력이 계산이 된 거죠. 그러면 각 케이스별로 지방 증폭계수표 방법, 지방응답 해석 방법, 그 지방 증폭계수표 방법에는 가상 고정점 지방 스프링, 지방응답 해석도 가상 고정점 지방 스프링, 이미 기본 개념을 설명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들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계산 결과는 다 비슷합니다. 지방응답 해석이 지방 증폭계수의 결과보다 작은 값을 산정합니다. 전당력도 마찬가지고요. 모멘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방 증폭계수 방법은 굉장히 과하게 해석 결과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력 조합을 통해서 똑같이 구조 모형화와 지방 응답을 고려하는 방법에서 전단력과 모멘트가 계산이 되고요. 최종적으로 그 기능수행 수준일 때, 붕괴 방지 수준일 때의 각각 응답 수정 계수를 적용하여 그 값들에 대한 부재력을 산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단력과 모멘트에 대한 계산이 나오고요. 최종적으로 설계 부재력을 조합을 통해서 계산하면 전단력과 모멘트가 각각 계산이 됩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뚝 허용력을 산정합니다. FC 값과 FBC 값을 계산하게 되고요. 그 각각의 계산값들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안전율, 즉 부재 허용력은 다음 안전율 값을 만족시켜야 한다라고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전율은 FCA분의 FC 플러스 FBA분의 FBC가 되겠죠. 이게 안전율 1보다 작은 값이 돼야 되겠죠. 각각의 응력의 종류와 강종에 따라서 압축 응력과 휘임 압축 응력에 대해서 표로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최종적으로 안전율을 값들을 대입해서 계산해 봤더니 케이스 1 지방 증폭계수 표를 이용해서 가상 고정점일 때 허용 응력 B가 0.43으로서 평가 결과 OK가 나왔고요. 증폭계수 표 지방 스프링일 때 0.65일 때는 역시 안전율이 1 이하이기 때문에 OK가 나왔습니다. 지방응답 해석도 마찬가지고요. 역시 이것은 허용력 B, 즉 안전율 B가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즉 지방 증폭계수 표보다는요. 그래서 지방응답 해석과 지방 증폭계수 표를 이용하는 방법 공이 평가 결과 안전하게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계산했을 때 평가 결과가 NG로 나오면 부재력의 단면 재원을 수정해서 다시 계산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안전율이 나오도록 계산이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돼야 됩니다. 제가 짧은 30분간의 세미나의 내용은 이것으로서 끝난 것 같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들어주신 거 감사하게 느끼고요. 저희 그 5년 반 동안의 이 연구 결과물을 단순하게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발표한 것 같습니다. 세미나 내용의 상당 부분 부족한 면이 있다고 인정하고요. 그렇지만 좀 더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좋은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